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돋보기 프레지던트, 제가 오늘 돋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지금 이제 9개월 앞둔 대선의 지금 추이를 이재명, 윤석열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돋보기를 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망을 해 나가는데 현재 역대 선거에서 어떤 결과들이 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002년인가요? 2002년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죠. 예.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먼저 말해볼래요? 아무래도 그 장자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럴까요? 직접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경선 직전까지 노무현 캠프에서 국민경선 팀장을 했다가 경선 앞두고 바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차출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경선 때는 못 뛰었어요. 그랬지만 이제 그때 생생한 이제 지역에서 현장에서 봤는데 이 2002년 그 민주당의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선거인단을 모아가지고 한 지역당 뭐 즉 한 10,000명 정도씩 선거인단을 뽑아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신청을 그러니까 뭐 받아서. 제주, 울산, 광주 이런 식으로 그 순서는 10,000명씩. 예. 지역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열풍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 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제 제주로 시작해서 울산에서 1등을 하고 강주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강주에서 돌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3월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언론에서 잘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 전해 12월 달에 했던 언론인 뭐 이 대상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1위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보통의 여론조사에서는 1% 정도의,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1%에서 당선된 사람, 그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돌풍이 불었고 그 노풍이 뭐 50% 이상 올라갔다가 김영삼 시계를 꺼내 들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노무현 그 후보의 그 제스처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9개월 정도의 시점에서 보면 지지율이 오히려 그 돌풍에서 좀 내려갔던 그 시점이죠. 9개월 전이면 2002년 3월 아닌가요? 당시에 대선이 그러네요. 12월에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3월에 이미 예. 이 당시 여당 1위로 치고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6월 달쯤 되면 그런데 3월은 그때 1등이었죠. 근데 6월에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드컵하고 지방선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이 되면서 정몽준 후보가 막 떠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면서 그렇죠. 후보 교체론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뭘 공약했냐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명이라도 당선이 안 되면 후보 사퇴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당선이 안 됐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8월 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8월 달에 거기 또 패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뭐 후보 교체론이 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9개월 전을 비교로 해보면 당시 여권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갔고, 뭐 전체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랑 1, 2위를 다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9개월 전에 이미 거의 1, 2위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돌아보면 이제 경선이 있었던 시점이라서 이제 좀 지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9개월이라고 한 시점만 보면 1, 2위는 그때 거의 정해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후발 주자들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역전극, 경선 역전극을 거론하면서 내가 제2의 노무현이 되겠다, 앞다퉈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희망 사항이긴 한데 당시 이인재 후보는 일종의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직전에 다른 당이었다가 입당해서 대선 후보를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에 거머쥔 상태에 있으니까 그 당내에 어떤 바람이 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지수였고, 또 하나 이야기를 들자면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통적인 미디어, 당시는 방송하고 신문 2개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정통 미디어와 관계없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서 1년 전, 2년 전부터 다 노출돼 가지고 검증된 상태라서 이제 그런 신비감이라든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 이런 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돌발 변수의 뭐 측면은 없는 건 아니죠. 뭐 여당의 부분은 좀 덜한 편이지만 야당은 야당 내 후보가 없어서 야당 밖에 있는 후보가 있고 이러니까 또 그런 이제 여파 또 지금 뭐 마침 뭐 이준석 돌풍이라든지 이런 게 불면서 여야 간의 상당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새로운 파동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일말의 뭐 기대 이런 건 좀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죠, 당시에. 당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20대와 30대였다. 이렇게 예.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20, 30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노란 손수건하고 희망돼지 저금통, 맞습니다. 이 노사모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20년이 흘러서 20대는 40대가 됐고 30대는 50대가 됐고 예. 그래서 2층이 이제 주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있죠. 월드컵의 붉은 악마들의 길거리 응원이라고 하는 20, 30대의 그 현상하고 또 결합돼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증폭이 더 됐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간에 그때와 지금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뭐 그다지 옳지 않은 측면이 많다. 예.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1위로 치고 올라간 거나 지금의 이재명 지사 1위 현상이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상황을 조금 보죠. 이때는 진보 정권 10년간의 피로도가 한층 누적된 상태여서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승패가 결론 나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안타깝지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선거 1년 전부터 당시 이명박 후보가 1위를 질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위가 공교롭게도 박근혜 당시 대표였죠. 그렇습니다. 네, 대표였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2, 3% 수준에서 정동영, 손학규, 뭐 문국현, 권영길 이런 야권 후보들이 각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선거 9개월 전으로 보면 이때도 이제 3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3월 9개월 전이죠. 예. 이때는 이명박 후보가 44% 거의 뭐 과반에 육박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20%.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 4, 5위가 거의 이제 한 자릿수. 그렇죠. 예. 1%에서 5% 차이였어요. 예.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7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7월 달에 이명박 후보가 어렵게 후보가 됐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박빙이긴 했죠. 네, 내부에서는. 그렇죠. 경선은 박빙이었는데 그리고 이때부터는 거의 50%에서 60%를 유지하고 또 떨어져도 40%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투표율이 63%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층, 뭐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뭐 투표장이 거의 안 갔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사상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인 선거였었고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 500만 표 차이는 바로 이제 투표율에서 기인하는 진보 지지 성향의 젊은층이 다가 기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당시 1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이제 3위로 부상을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진 거죠. 그 2012년은 이게 총선하고 대선이 같은 해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4월 총선이 일종의 이제 사전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월 총선에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권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이 보였죠. 왜냐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인 당시 이제 민주당 계열이 뭐 선거를 단체장에서 하면서 2012년 선거도 이건 당연히 이제 정권 심판과 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뭐 흔히들 말하는 그때 뭐 노이사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친노 이대 출신 486들이 자기들이 짬짬이를 해서 나눠 먹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재편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총선에서 비겨버렸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막 정치 입문한 초선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선의원이니까 한 3위 정도, 이렇게 3위, 4위 정도에서 시작해서 있었고, 1위는 알다시피 이제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 네, 이렇게 이제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 9개월 전인 3월경에는 어떤가요? 3월경에 보면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34%, 안철수 후보가 21%, 문재인 후보가 16% 이런 정도. 문재인 후보가 3등이었나요? 그렇죠, 3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들어가면서 10월달 그 과정쯤 돼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질척거리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돌연 후보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예. 청진동 해장국 집에서 최종적으로 만났다가 예. 결렬됐죠. 그렇습니다. 결렬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드롭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 그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서로가 좀 치열하게 이 단일화하는 방식의 설문조항이라든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지지도냐 적합도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합도냐 뭐 경쟁력이냐 뭐 이런 거 논쟁하고 그 안에서 그 선거인단,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대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저쪽은 당원으로 하고 나는 내 지지자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되니까 그리고 또 지지율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선거가 좀 뭐 재미없어졌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지지하냐 마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고, 결국은 그 선거 막판에 광화문 광장에 가서 지지 선언 비슷하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때도 보면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목소리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응원하는 방식을 띄었고. 왜 그런가요? 그게 마이크를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실제로 뭐 마이크 하면 되는데 이제 안철수는 본인의 좀 독자성을 지키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돕겠다 뭐 이런 약간의 특징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화문 유세에서 이제 유세차에 처음으로 올라가고 목도리를 뭐 감아주고 뭐 포옹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그 점에서 보면 흔쾌한 후보 단일화에 의한 총력전이 아닌 형식을 띠게 돼서 여론전 이런 데서 좀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요, 주목도라든지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투표하는 날 저도 기억나는데 안철수 후보가 투표하고 개표 결과 보지도 않고 미국으로 출국했었죠. 예. 그런 가방 것도, 메고 백패킹 메고 그런 것도 좀 특이한, 뭐 자기는 욕심 없다 뭐 이런 거에 이 선거 결과에 욕심을 버려두고 간다 뭐 이런 그런 뭐 나름의 이제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의 패배하게 된 한 요인 같은 느낌, 뭔가 이 하학적 결합이 안 됐다는 이런 것들의 어떤 뭘까요, 상징같이 보여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좀 특징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때도 등장했죠. 2012년 총선 때도 예. 박근혜 후보를 도왔고. 그래서 이제 흔히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킹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등장은 그 4월 총선 직전에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네. 그 비대위를 만들고 이 비대위에서 국민 행목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그때 비대위에 지금의 이준석 후보 포함돼 있었죠. 그때 이제 바로 피급이 됐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년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정치 데뷔가 10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출마도 3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등장한 그걸 통해서 총선을 비겼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여한 건 사실이나 킹메이커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갈라졌다가 예. 또 대선 막판에 합류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승리를 이제 뭐 일구는데 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지금 그 국민의힘 그 후보가 이제 2012년 총선 전에 유승민 의원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인턴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는데 바로 이 인턴 경력 때문에 지금 유승민 계보 논쟁이 붙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아빠 친구라 해서 아마 들어갈 때는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렇게 당시 아마 비서실장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됐다는 아빠 찬스를 썼다. 뭐 비판할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력으로 이야기하지만 처음 정치 데뷔할 때는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를 보시죠. 예. 여기를 보시면 사실 이때는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안철수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지금의 국민의당과 다른 국민의당을 만들었죠. 만들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을 꾸리죠. 비대위를 그렇죠. 꾸렸죠. 예. 꾸렸죠. 예. 그 이제 문재인 당이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개칭하고 예.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제 영입해서 영입을 했죠. 그래서 총선 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아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이런 분들하고 되게 한 3강 구도, 3,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데 준비 때는 그랬습니다. 예, 보수 쪽에 이제 예. 김무성 예. 의원도 당시 있었고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로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5월경이죠. 5월, 6월. 이를테면 대선 한 9개월 전인데요.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압도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당시 2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홍준표 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가 경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홍준표 2위, 안철수 3위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때 선거는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워낙 강하게 작동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그 대통령의 대각 그렇죠. 네. 4년 전 같이 한번 괴로웠기 때문에 네. 대세되는 이런 행태를 띄우게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지금의 반 문재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듯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일구게 됩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당시 그러니까 10월 11월 촛불 때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그 여론조사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0%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 내부 이제 당의 경쟁자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박원순 시장도 있었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도 있었고 김부겸도 있었고 상당히 이게 다양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딱 탄핵 시점으로 들어가서 탄핵이 진행되면서 점점 문재인 후보가 이제 20%대 초반 후반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부 경선은 그렇게 뭐 약간 치열하게 모였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그 당내 경선 대선 두 달 전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무난히 1등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촛불의 대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별 이제 이 경쟁 없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거쳤다.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41%를 득표를 했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 41% 득표한 거를 갖고 이 폄하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사실 다자구도에서 그렇죠. 41%면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다. 그리고 만약에 1대1 양자구도로 치러졌다면 제가 보기엔 한 60% 이상 득표했을 그렇게 가능성도 됐을 있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대선 9개월 전 1위가 결국은 최종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지금이 딱 9개월 전입니다. 9개월 전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습니까, 대략? 지금은 뭐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이런 그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ARS를 했을 때는 윤석열 좀 앞서게 나오는데 직접 전화 면접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이런 행태를 이제 띄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아주 죽을 맛이죠. 대략 5%를 넘는 후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역대 대통령 선거로 보면 현재 이 대선 이제 9개월을 앞두고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후보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 99%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정치에서 대한민국의 1개월은 뭐 조선 뭐 100년에 해당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 객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주 뭐 없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성을 가진 현재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압도적 지지자는 당 내에 있고 한 사람의 또 압도적 지지자는 당 밖에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차이에 의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 입장은 뭐 그 후보 단일화 문제나 이 사람이 제3지대를 통해서 할 건지 뭐 입당을 해서 할 건지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남아 있는 거죠. 미지수가 네.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당 내부 문제는 지금 행태 9월 9일 날 선출한다면 그냥 뭐 이재명 지사로 그냥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상관적 관계 때문에 이것을 12월 내에 여당이 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좀 연기를 해놓으면 역동성이 생기죠. 변화 가능성. 이재명 지사를 꺾고 올라올 후보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런 호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경선이 그래도 기대되고 역동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다. 경성 흥행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자, 일단 후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이 이거고요. 두 번째 결론은 그럼 당선 가능성은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방금 장자방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 면접 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다소 앞서고 ARS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앞서죠.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접전이라고 보는데 이 장자방님 솔직히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예.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대통령 선거는 흔히들 그러니까 해고 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그 현 지사는 뭔가 이제 실적을 쌓았어요.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야말로 이제 바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뭐 흘러가는 추세, 바람, 국민들의 여론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떠 있는데 그래서 이제 ARS 여론조사와 전화 면접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중순 이후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검증할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밑바닥 여론은 말하자면 이제 심층 여론은 이재명 우위, 그냥 표피적 여론은 윤석열 우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표 행위로 가면 저는 그래도 이재명 승리가 예상된다. 이재명 예.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 예. 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굉장히 탄탄하다. 왜냐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기가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올라간 지지율. 그렇죠. 그래서 공백에 치고 들어온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올라간 지지율은 괜히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과 싸우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7 재보선에서
2030이 정치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30은 그동안 2050으로 묶여서 범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이 투표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재보선에서 최초로 독자적으로 투표를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2030 흐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이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선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네, 막상 막하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초박빙일 것 같고, 하여튼 뭐 본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굉장히 긴장감 높은 일진 일퇴 뭐 이런 게 예상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돋보기 프레지던트를 마칩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돋보기 프레젠트. 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